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 2025학년도 임용고시 시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전의 시험들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영역들 중 가운데 이제 측정평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좀 최신의 어떤 이론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커트라인은 낮아질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부분이겠지만 대략 한 5점에서 많게는 한 10점까지도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 2차 준비에 열심히 매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고 또 여러분들 합격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2020학년도 전공 즉 예상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 봤는데요. 저도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특히 뭐 정렬 상관계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워두지 않았다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모의고사 때 또는 영역별 문제풀이 때 뭐 적중하고 적중하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런 가답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답안을 채점하고 2차 준비에 올인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전공 A형 문항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출제되었고요. 전술 게임 모형의 과제 제시, 과제 구조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초기 게임의 형식, 기술 연습, 변형 게임, 정식 게임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한 나열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교사는 학생들이 배울 움직임 패턴을 설명하고 시범 보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통 이제 기술 연습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이 있고 시범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술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 연습 단계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게임 단계를 설정하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전술 문제를 부과한다. 자, 게임 단계를 설정하고 게임이 시작될 때 이게 정식 게임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술 및 수행의 복잡성을 줄인 게임이라 그랬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전술의 어떤 수행과 복잡성을 줄임으로 인해서 어떤 전술적인 연습이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변형 게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형식 원형 게임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 정식 게임이라는 특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초기 게임의 형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또는 기능 수행의 초점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D, A, C, B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GPAI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GPAI의 7가지 게임 수행 요소인데 우리가 GPAI에 여기서 나와 있는 돌아오기라든가 의사결정하기라든가 적응하기, 기술 수행하기는 어떤 개인 종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조하기나 커버하기나 가드마킹 하기 같은 경우는 팀원과 함께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탁구 단식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GPAI의 4가지 요소를 물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응하기와 기술 수행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적응하기는 조정하기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기술 수행은 기능 수행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생리학 문제였어요. 뭐 난이도는 그다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면 지금 학생이 일반인들이 육상 선수들처럼 달릴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체력 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달리면 어떠냐? 운동 강도는 높아진다 이 얘기죠. 따라서 운동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은 당연히 많이 축적될 거고 음의 대수 관계에 있는 pH 산도는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그래프를 보면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젖산 역체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젖산 역체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쪽 부분이 바로 젖산 역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또한 교차점 A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사연료래요. 그러니까 지금 역치 이하의 운동 강도에서는 지금 항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죠. 이때의 주된 에너지 대사연료는 바로 지방이 되겠지만, 역치를 지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즉 내가 요구하는 운동에 필요한 어떤 산소 요구량 대비해서 섭취하는 산소량이 적은 상태죠. 따라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산소성 대사 의소전을 할 수밖에 없고, 대사연료는 결국 뭐에? 탄수화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젖산 역치 수준이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하겠죠. 젖산 역치 수준이 그럼 어떨 때? 탄수화물이 무산소성 대사로 분해되고 나면 몸에 쌓이는 게 바로 젖산일 거고요. 젖산 때문에 pH 지수는 낮아질 거예요. 얘가 운동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장시간의 운동을 할 경우에 체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일반인도 지구력 훈련을 하면 젖산 역치 수준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건 내가 유산소 운동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유산소 운동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젖산 역치 보다 높은 운동 강도에서도 유산소성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역치는 나중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체력 수준이 좋은지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좋은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물론입니다. 지구력 훈련으로 유산소 운동 능력이 증가하면 교차점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저 역치가 이렇게 이동했을 거고요. 음의 대수관계인 pH 지수가 나중에 낮아지겠죠. 당연히 젖산이 쌓이는 것이 늦어지게 되니까 pH 지수가 즉 산성화되는 것이 늦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젖산 역치 시점이 더 낮은 운동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 수준에서 역치가 나타났는데 낮은 수준에서 역치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체력 수준이 낮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훈련 전이라면 모를까 훈련 후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낮은이 아니라 더 높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지구력 운동 능력과 음영 부분 비의 면적은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음영의 면적은 더 넓어진다. 운동 능력이 좋을수록 음영은 넓어지기 때문에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잘 맞춰 주셨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예요. 우리 탄성계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두어 번 출제됐었죠. 그래서 상대 속도, 충돌 전 상대 속도와 충돌 후 상대 속도 관계에 따라서 탄성계수를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식을 응용한, 즉 리바운드 전의 높이와 리바운드 후의 높이의 관계를 통해서 탄성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탄성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접근 속도분의 상대 속도, 그 분리속도죠. 충돌 직전의 상대 속도분의 충돌 직후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공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계수의 크기에 따른 충돌 형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발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반발계수가 0이라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충돌 전 상대 속도는 있으나 충돌 후 상대 속도가 어때요? 0이 되어버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반발계수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충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충돌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반발계수가 1이 다르면 완벽하게 충돌 전 상대 속도와 충돌 후 상대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불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재사용 가능한 테니스공 반발계수를 선정한대요. 그러니까 테니스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탄성이 떨어져서 리바운드가 제대로 안 되는데, 리바운드가 잘 되는 공과 정상적인 공과 또는 불량의 공을 구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사용 가능 기준에 이게 핵심이죠. 반발계수 0.7 이상 0.8 이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탄성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탄성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뭐예요? 리바운드 전 높이에요. 높이분의 리바운드 후
높이죠.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반발계에서 0.7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0.7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리바운드 전의 높이가 여기 1m라고 얘기했으니까요. 100cm 분의 몇 cm? 네. 몇 cm? 그렇죠. 49cm. 그러니까 루트 제곱근을 벗겨내면 10분의 몇이 돼요? 7이 되기 때문에 0.7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0.8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루트 100분의 88이 64니까 64에 해당하죠. 이것은 루트를 벗기면 10분의 8이 되기 때문에 0.8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리바운드 후 높이가 49cm에서 64cm의 범위 안에 있으면 지금 이 반발계수 0.7 이상 0.8 이하의 재사용 가능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뭐밖에 없어요. 49cm 보다 높게 리바운드 되느냐, 또는 어떻게 64cm 이하의 높이로 리바운드 되느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9보다 큰 값이 50, 55, 60이고요. 64보다 커진 값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A, B, C가 바로 재사용 가능한 테니스 공의 반발 계수가 나타나는 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체육관에서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인데요. 깁슨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 생태학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깁슨 얘기하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환경적 특성이 어떻다? 불변 특성이다. 그리고 그 불변적인 특성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 동작의 가능성을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포던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는 손을 이용해서 공을 집어 올리는데 반해 B는 발로 공을 튕겨서 올렸어요.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안정환 씨가 테니스를 관람하다가 공이 안정환 씨 쪽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공이 날아오면 손으로 잡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안정환 씨는 발을 이용해서 공을 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축구를 전공하였던, 축구를 전문으로 하였던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요구에 따른 행동이 일반 다른 사람들 또는 손을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작은 공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환경적 특성일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잡아야 하는 거겠죠.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누군가는 손을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발로 잡을 것이다. 또 강아지와 개 같은 경우는 네 발 사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뭐 발로 잡는 건 당연하겠죠. 이때 이런 것들, 이런 행동 동작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환경적 정보를 유기체가 어떻게 지각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 혹은 사람과 개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는 행위가 다르다. 같은 목적이라 공을 잡아야 한다. 근데 하는 행위가 다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환경적 정보는 똑같은데 유기체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깁슨의 어포던스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계단 오르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의 높이는 똑같은데, 즉 환경적 특징은 똑같고 계단의 높이도 변하지 않는데 불변적 특성인데, 키가 큰 사람, 즉 다리가 긴 사람과 다리가 짧은 사람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높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환경적 정보는 똑같지만 유기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행동 동작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 차이 때문이지, 즉 유기체가 축구를 해서 발을 잘 쓰는지, 농구를 해서 팔을 잘 쓰는지, 또는 사족보행을 하는 그런 특징인지, A와 B 관계는 행위자의 행동 능력과 환경의 물리적 속성에 연결되어 있다. 행동 동작의 가능성, 즉 환경적 정보를 유기체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행동 동작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어퍼던스죠. 여기서 우리 환경적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져요? 중요한 건 불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농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농구를 더 잘하고 싶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 코트에 가서 수비수가 1대1 대인방어를 하면 동작이 느려진대요. 저도 농구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상대 수비가 가까이 붙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수행을 정확히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머릿속에는 드리블도 해야 될 것 같고 동료에게 패스도 해야 될 것 같고 슛도 해야 될 것 같대요. 상대방 수비수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1, 반응 2, 반응 3,
자극에 대한 대안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 중에서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때요? 자극 반응 대안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자극 반응 대안수의 로감수적 관계. 우리 희귀 법칙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예전에. 그래서 선택 반응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선택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비수가 붙었을 때 빠르게 패스하는 연습을 하거나, 수비수가 붙었을 때 계속 드리블하여 돌파하는 걸 연습하거나, 수비수가 붙었을 때 바로 슛을 쏘는 것을 연습해서 자동화 시켜놓게 되면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자동적인 움직임 수행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택 반응 시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문제고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상당히 또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우리 가치 태도 요소 같은 경우는 개인, 대인, 사회순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건 맞죠. 근데 지식의 방법적 지식 관련 과정 기능 요소에서는 우리가 수용, 실천, 지속은 가치 태도 영역이고요. 우리 과정 기능 요소는 시도, 적용,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잘 써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체육과의 목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많이 냈었어요. 체육과가 추구하는 세 가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를 내면화 실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요 신체 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 영역에서 D 보면 신체 활동 형식에 따라 운동 스포츠 표현으로 분리되었죠. 그렇죠? 신체 활동 형식 개인적, 사회적 가치, 활동 원리 맥락, 실천 및 활용 방식에 따라 설정했고, 내용 요소도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범주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는데 어렵지 않았겠지만 앞서 내용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원 운영 이것도 모의고사 때 많이 출제했던 부분인데, 교사학습 활동 계획 시 학생들이 사전학습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단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학사의 수준을 고려한 교사학습 활동에 다양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뀐다 해도 수업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수업에서 축구나 농구, 육상대 종목을 가르치는 건 같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해다 보니까 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변천사를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물어봤고요. 자, 기억 개정 시기 스키 수업에서는 여가활동과 건강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가활동이 건강으로 들어갔나? 뭐 이런 얘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건강도전 경쟁표현 여가하면 2007, 2009인데 건강으로 들었으면 2015인가? 라고 생각할 거고요. 개정 시기 이 개정 시기의 스키 수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초점. 네, 그러니까 어떤 생태형 스포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정 시기 축구 수업에는 축구의 경기 방법, 규칙, 기능 초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개정 시기에는 영역형 경쟁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2015도 될 수 있고 2007도 될 수 있고 2009도 될 수 있는데 이해 수행 감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2007이나 2009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스킬을 건강의 여가와 운동 처방 영역에 넣었대요. 그렇죠? 건강 영역에 여가 운동 처방 영역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전 경쟁 표현 여가가 아니라 건강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201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가가 건강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니은 같은 스킬을 생태형 스포츠, 자연환경 스포츠 영역에 가르치도록. 저는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생태형 스포츠 스키가 나왔네요. 그 다음 축구를 개인 및 단체 운동, 체육수기 무체이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7차 교육과정 거기에서 나와 있는 운동 영역으로. 그 다음 건강도전 경쟁표현 여가하면 2007, 2009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에 따라서 디귿, 리을, 기억, 니은 순서가 바로 바른 순서가 될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열하라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 6번 문제, 스타일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스타일을 물어보는 문제는 각각의 스타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구르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이 나의 시범을 보고, 그럼 전체 학생들이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정확히 따라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호각 소리에 맞추어, 신호에 맞추어 앞뒤 구르기 동작을 반복하여 정확하게, 신호에 따른다, 정확하게 반복한다, 전체가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지시형 스타일이죠. 또는 좀 명령식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구 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며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팀의 승리를 위해 페어플레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페어플레이 경기에 참여한다라고 우리 윤리론으로 얘기하면 의무론적 관점이겠네요. 뭐 승리를 위해 페어플레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과론적 관점일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선택의 자유죠. 그렇죠? 내가 승리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라면 과정은 무시할 것이고, 내가 승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승리보다는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열려져 있죠. 상당히 열려져 있는데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형 발문, 즉 이 발문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유도 발견형 스타일하고 수련 발견형 스타일에서 물어보는 질문, 이게 이제 모사 중심 클러스터에서 창조 중심 클러스터로 넘어가는 기점이거든요. 자, 모사 중심 클러스터에서는 교사가 시범을 보여줘요. 또는 교사가 어떤 모델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느냐 또는 암기해서 하느냐, 기억 속에 넣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것은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따라 모델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모사, 기억 수준에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기대를 진술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질문을 듣고 오늘 뭔가 발견하게 되는구나 라고 인지적 보조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선생님의 질문, 논리적이고 계율적인 질문을 따라서 답을 했더니 그 답의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희열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뭘 발견했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유도 발견형 스타일에서는 행동, 기대, 그거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행동, 기대를 진술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련 발견형에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시할 거야.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시할 거야. 단서들을 여러분들의 논리적이고 계열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해. 여기 임용시험에 곳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수련 발견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진술해요? 행동, 기대를 진술하죠. 이 차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도교사의 조언에 수업 관찰에 따른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선 유도 발견형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자주 제공한대요. 우리 어떻게 해요? TL이죠. 과제활동 중결정군과 과제활동 후결정군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단서를 너무 많이 제공해 주면 안 되겠지만 상호작용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답하면 오, 잘했어. 또 다음 질문에 또 학생이 답하면 오, 좋아. 그럼 계속적인 강화를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최종적인 해답을 발견해낼 거니까요. 또한 수용적이며 인내하는 분위기. 자, 중요한 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빨리 답을 발견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교사는 알고 있는 거고 학생은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발견해내는 희열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사가 인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에 답을 찾지 못한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면 뭐가 돼요? 이미 이제는 본인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 발견형이 아니라 무슨 연습형이 되어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답을 알려주지 마라. 해답을 결코 말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7번. 7번 문제입니다. 올해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슈가 있었죠. 그 올림픽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고요. 저는 이제 아주 더 멀리 이제 유사 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나올 것 같았고,
또 엔트워프 올림픽 관련해서도 또 올림픽 재전과 관련해서도 모의고사를 통해 물어보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세포츠 푸시 전투 같은 경우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면 스톡홀름 올림픽은 1912년 5회 올림픽 얘기하면 제일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게 아마추어 규정 엄격 적용 이안 소프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 같고요. 올림픽 모토 1920년 7회 엔터프 올림픽 때 올림픽 표어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힘차게인데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원래 2020년에 열려야 됐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열렸고요.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다 함께라는 모토가 하나 추가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1920년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요 내용을 쓰면 맞는 얘기고요. 1904년 런던 올림픽 이때는 이제 영국과 미국의 어떤 강대국이 어떤 승리를 우승을 위한 지나친 과열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죠. 이때 런던 올림픽이 열렸던 메인 스타디움의 이름이 바로 세퍼치 부시 스타디움이에요. 그 세퍼치 부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영국의 어떤 과열 경쟁이 나타나는 것이 스포츠의 올림픽의 본질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탈벽 주교가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 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스타디움의 이름을 따서 세퍼치 부시 전투라고 이름을 지었죠. 명명했죠. 그 다음에 올림픽 재전의 시사점 얘기했고요. 우리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이전에 이제 1984년 LA올림픽 그리고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미소 냉전 상황에 보이콧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지금 소련이 올림픽에 처음으로 복귀한 올림픽을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올림픽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잘 봐두지 않았다면 또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여기는 뭐 거의 킬러 문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상당히 어려웠고요. 네. 자, 보면 자 육상 경기 대회를 앞둔 학생이 일기 형식으로 쓴 훈련 일지래요. 여기서 일주일에 육상 시합인데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심리적인 준비라도 제대로 하려고 한다. 여기 심리적인 준비라도 제대로 하려 한대요. 그중 하나가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트랙이나 코스를 떠올리며 이 상황을 떠올리며 실제 심박수 증가를 경험하고 출발선에서 긴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걸 떠올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트랙이나 코스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임용시험을 떠올리면 임용시험을 치르기 전에 임용시험을 보는 시험장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때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내가 떨리는 이 심장의 심박수와 몸의 어떤 긴장감과 막 땀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찬란한 빛을 느끼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라고 느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반대로 그 이미 임용시험장을 떠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고 몸이 떨리는데 이것이 내가 찬란하게 합격하는 어떤 그 성공의 빛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빛 때문에 눈부셔 눈부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생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내가 심리적으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즉 실제 이미지와 내 신체적 심리적 어떤 신체적 반응 변화와 거기에 주어진 그 상황 의미 그 행동에 대해서 또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바로 트리플 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트리플 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스포츠 자신감 이론을 발달시켜서 만든 게 바로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 이론이거든요. 2002년, 2008년에 이제 이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요. 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특성 스포츠 자신감 또는 경쟁 지향성 아니면 상태 스포츠 자신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목표로 정한 연습 기록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였다. 좌절할 때였다. 그래서 이런 좌절, 이것 때문에 슬럼프, 뭐 입스, 초킹, 뭐 이런 쪽에서는 시험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 이론으로 문제를 냈네요. 연습 기록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했어요. 그럼 좌절하겠죠. 달리기 기록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기록 향상에 집중하고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스스로 극복해서 더 잘, 힘들어서 완전히 다운됐는데 아니야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올리고 있어요.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에서의 자신감 구조엔 세 가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사결정 또는 인지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체 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숙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과 관련 자신감. 이제 회복과 관련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복, 탄력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회복 탄력 자신감이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회복 탄력성 스포츠 자신감 이렇게 얘기하셔도 다 정답으로 인정될 거예요. 중요한 건 회복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자 일주일 후 내가 참가하는 종목은 800m고 출발 후 120m까지 세퍼레이트 코스를 달리지만 120m 전부터 오픈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0m 지점에서 120m 지점을 생각했는데 이때 떠올리죠.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트랙을 달릴 때 직선 코스에서는 내가 어떻게 달릴 거고 곡선 코스에서는 어떻게 달릴 거고 곡선 코스를 달릴 때 관중들이 나와 눈이 마주칠 경우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일지들을 작성해서 뭐 하나하나 다 그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또는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킨 요인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유리한 안쪽 레인을 점령하기 위해 이걸 점령한대요. 한꺼번에 트랙 안쪽으로 달리게 될 다른 여러 선수들, 그러니까 여러 선수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움직임에 주시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안쪽 레인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에 따라 분석 계획하고 뭐 심리적 시연, 즉 예행 연습을 하고 하나의 또는 두 개의 단서에 전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단계로 가겠죠. 일단 지금 여기는 뭐 하는 단계예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자. 이게 바로 광의 외적 주의 집중이 되겠죠. 다음 9번 문제예요. 히스카터 문제가 또 나왔네요. 거의 뭐 기출과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문제에서는 지금 중배업을 제시했어요. 보니까 작성하신 그림처럼 크게 세 가지 체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선 위 모서리에 제시된 171은 요 7 가운데 숫자가 높아지면 여기는 중배업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배업은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표시하신 괄호 안에 A에는 지금 여기 중배업이고요. 척도의 마지막 숫자 191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로 이렇게 적으시면 된대요. 그쵸? 이거는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문제에서 뭐라고 출제했냐면 자, 여기 제가 그냥 문제를 읽을게요. 기억의 설명을 근거로 좌측 모서리에 제시된 711 좌측 모서리에 있는 711은 지금 어떠한 체형이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배업이다 이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괄호 안에 C에 들어갈 숫자니까 여기가 지금 19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911이 될 거고 여기는 119가 되겠죠. 그 119를 쓰라는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 나번 문제인데 그 측정의 표준 오차는 기존에 이제 시험 문제로 또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뭐 이건 또 항상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지만 어려웠던 건 이 신뢰도 계수 추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게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복부 피하지방 측정 결과 교사들의 대화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측정의 표준 오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을 측정했지만
학생들의 진짜 능력으로 회귀하게, 수렴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히 반복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실론 x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관찰 점수를 평균 내면 그 사람의 진점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긴 3번 측정했으니까 3번 측정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단의 어떤 표준 편차와 신뢰도 계수, 이 신뢰도 계수를 우리 피어슨의 정률 상관 계수에서는 집단 간 어떤 상관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집단 내 구성원들의 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뢰도 계수를 급내 상관 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급내 상관 계수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측정의 표준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SEM. 그쵸. 여러분 막 입에 막 맴돌죠. 표준 편차. 이제 시험장 가면 이게 또 생각이 안 나요. 루트 1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예요. 이 신뢰도 계수가 급내 상관 계수인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니까 몇이에요? 1이래요. 1.0 이렇게 써 있고요. 루트 1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0.96이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예요? 1.0 곱하기 루트 이거 벗겨내면 루트 0.04가 되겠죠? 루트 벗겨내면 몇입니까? 1.0 곱하기 0.2가 될 거고요. 정답은 몇이에요? 1 곱하기 0.2니까 0.2가 되겠죠. 즉 측정의 표준 오차는 0.2예요.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SEM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에 지금 몇이에요? 4.8에서 5.2 사이 구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SEM 구간에 어떤 분포되어 있는 사례수를 총 계산해 보니까 전체 중에 약 68.26%가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SEM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 칸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에서 5, 5.4까지 범위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결과 정리에 제시하신 추정의 신뢰도 계수와 표준 편차, 측정의 표준 오차, 니은 공식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측정의 표준 오차는 정상적으로 분포될 것을 정상 분포될 겁니다. 가정하고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모모 학생이 북부 피하 지방 최종 5cm로 측정되었다면 95.44% 신뢰 구간은 4.61에서 5.39cm입니다. 이것은 실제 측정 결과를 통해서 나타낸 구간이에요. 측정의 표준 오차를 통해서 나타낸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나의 결과 정리에 제시된 용어를 근거로 밑줄 친 니은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측정의 표준 오차 구하는 공식 SEM은 표준 편차에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다. 이걸 쓰고 제시된 결과 정리를 바탕으로 김모모 학생 68.26%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SEM 구간 얘기하는 거죠. 좀 여기다 다시 그려드리면 자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SEM 플러스 1 SEM 구간이죠. 평균은 5였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2니까 4.8에서 몇이에요? 5.2 사이 구간이다. 요 면적이 몇 퍼센트다? 지금 68.26%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2 SEM 구간이다. 또 플러스 2 SEM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4.6일 거고요. 여기는 5.4일 겁니다. 여기 전체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몇이에요? 95.44%죠. 근데 이건 측정의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나타낸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낸 구간은 실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낸 구간입니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68.26% 신뢰 구간을 밑줄 친 디귿과 이 실제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쓰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4.8cm에서 5.2cm 사이의 구간입니다. 라고 제시하면 되는 거죠. 10번 문제예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상당히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우리 동조, 개혁,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순기능과 역기능, 그 다음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머튼의 구조기능 이론에서 사회현상 및 제도 분석을 행위 의도에 따라 두 가지 기능, 이제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기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과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인데, 자, 다만 여기서 볼게요. 자, 이에 따라 학생들이 체력이 향상된 결과는 의도되고 동의되고 기대되었대요. 그러니까 계획되어서 일어난 행동이에요. 눈에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기능이고요. 근데 다만 몇몇 학생들은 운동에 너무 힘이 들었던 기억 때문에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호감도가 프로그램 참가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떤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머튼이 이것을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도 않았으며 기대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의도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얻어지게 되는 것이 되죠. 우리는 뭐 교육과정으로 잠재적 교육과정 많이 얘기했었던 거고, 이게 바로 잠재적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스킬이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내가 알고 있지만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을 보시면 꼭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권교사가 저는 전교 학생들이 홍보하기 위해 저희 학교에서 매 학기 발간하고 있는 모모인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의 체력 향상 결과표와 인터뷰 내용을 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체는 인쇄 미디어로 뉴스의 정보를 강조하고 명확한 정보, 인쇄 미디어래요. 그러니까 신문, 잡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성이 아주 높아 핫 매체가 될 거예요. 근데 김 교사는 저는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극적인 학생이,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인 학생들은 정보를 쉽게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겠죠. 신문, 잡지 이런 거 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체육 수업의 흥미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체육관의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강의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제 강의 읽어가지고 이제 올려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쿨매체라고 얘기해요. 자, 한 매체는 정의성이 높아요. 그쵸? 쿨매체는 정의성이 낮아요. 그래서 김교사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께 선택한 매체, 즉 권교사가 선택한 매체는 무슨 매체다? 쿨매체인데 제가 선택한 매체와 비교해서 정보의 정밀도와 진실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정의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매체가. 근데 정의성이 높으면 이제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정의성이 높으면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헤드라인 기사만 보고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니까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쿨매체 스포츠는 어때요? TV 화면으로 계속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TV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몰입해서 봐야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특성은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이다. 제가 시험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나오면 꼭 높다, 낮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 참여성이 낮다, 감각 몰입성이 낮다. 그렇죠? 반대로 쿨매체는 어때요? 쿨매체는 감각 참여가 높고 또 감각 몰입성도 높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자, 이번 학기 실시한 야구 수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야구를 처음 접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수업 때 가까운 사람이 공을 던지는 것조차 어려웠고, 하지만 기능이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서, 그쵸? 선배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쵸? 기술을 완성했어요. 학습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역할 모델이 되었어요. 그쵸? 이건 뭐 관찰학습인지 뭐 역할 모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우리의 어떤 특정 역할을 배워나가는 데서 중요한 게 강화, 코칭, 관찰학습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예요? 관찰학습에 대해서 낸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맞아요, 선생님. 학기 말에 B 같은 경우 학기 말에 있었던 결승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전교생이 야구장에 나와서 각자 응원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했죠. 저는 기쁨과 흥분에 가득 차서 춤추고 기뻐하는 학생들의 장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블루머가 제시한 군 중에는 우리 네 가지 군 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적 군 중이라든가 뭐 인습적 군 중이라든가 뭐 표출적 군 중이라든가 행동적 군 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행동적 군 중하고 표출적 군 중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동적 군 중은 보다 강력한 어떤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행동적 군 중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출적 군 중은 자신의 감정, 마음을, 기쁨을 행동으로, 그 기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는 표출적 군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음 11번. 자, 생리학 문제, 이 내용은 그래프를 잘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예요. 보면 그래프 내 A 시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A 시점이네요. 그렇죠? A 시점. 앞서는 그 젖산 역치 부분에서 나온 얘기고, 여기는 이제 산소 결핍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육 크레아틴 인상과 산소 섭취량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구간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크레아틴을 보니까 지금 크레아틴은 이렇게 높다가 쭉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레아틴 인산을 고갈하는 운동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산소 섭취를 보니까 산소 섭취량이 쭉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인원질이 고갈되었으니까 인원질을 이용해서 ATP 생산이 어렵겠구나. 그 다음에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했겠구나. 근데 우리 중간에 꼭 뭐 있어요? 인원질 시스템 다음엔 젖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 인원질, 젖산,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있어요. 전환 시점 전후에 포스포프로포키나아제, 즉 PFK 효소의 활성도는 낮대요. 그러니까 포스포프로포키나아제 효소는 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데, 당을 분해한 효소의 활성도가 낮대요. 이 얘기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글리코겐을 또는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상태는 당 원인 글리코겐이나 글루코스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질 시스템에서 유산소 시스템으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당구장 표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젖산 시스템 쓰지 마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항정 상태 비구가 운동에 필요한 ATP 생성을 위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죠. 산소가 충분 항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산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문제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에너지를 생성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보면 밑줄 친 니은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사연료는 뭐냐? 뭐 당연히 이제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뭐 이건 쓸 텐데, 근데 재미있는 건 아까 여기서 당 분해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아니겠죠. 그죠? 그건 이제 지방밖에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쓰는 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B 구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봤더니 1.75리터래요. 자,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을 봤더니 1.75리터 밀리리터 퍼민이죠. 이만큼이 나왔대요. 근데 산소 섭취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산소 섭취가 몇이에요? 1.5, 2.5잖아요. 분당 2.5리터. 2.5리터의 산소가 지금 섭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죠? 산소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의 비율.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교환율 RER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1.75를 2.5로 나누면 그 값이 얼마냐? 뭐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겠지만 당연히 0.70입니다. 자, 호흡교환율이 0.7일 때 주된 에너지원은 지방이죠. 호흡교환율이 1일 때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흡교환율이 몇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호흡교환율이 0.7이니까 주된 에너지는 뭐냐? 대사율은 뭐냐? 지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 요 D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D를 보면 운동 후에 크레아틴 인산이 빠르게 회복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산소 섭취는 쭉 줄어들고 있고요. 안정시보단 높지만 그래도 운동시보단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급격한 고강도 운동의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넨 농도. 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넨 그
카테콜라민 효과죠.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테콜라민 효과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강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인체 내에서 어떤 방위 반응계의 작동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따라서 혈중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맞죠. 증가 맞고요. 낮은 강도 운동에 비해서 산소 섭취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낮은 강도 운동은 이렇게 되면 높은 강도 운동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산소 섭취량은 그만큼 증가할 겁니다. 산소 결핍량은 어떻게 돼요? 낮은 강도 운동에 비해 산소 결핍량은 여기가 산소 결핍량이잖아요. 낮은 강도 운동의 산소 결핍은 요만큼이지만 높은 강도 운동의 산소 결핍은 상당히 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 결핍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산소 결핍량은 증가. 그 다음에 EPOC 구간 면적. 자, 높은 강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구간 면적은 낮은 강도 운동의 면적이 이만큼이라면 높은 강도 운동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EPOC 얘기하면 낮은 강도 운동을 했을 때보다 높은 강도 운동을 했을 때 EPOC,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은 더 커진다. 운동 초기 산소 결핍량은 커진다. 근데 트레이닝 전후를 비교해서 본다면 트레이닝 전, 즉 장기간의 지구성 운동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다 본다면 지구성 운동 전에 비해서 후는 운동 초기 산소 결핍이 줄어들게 되고, 빌린 게 그만큼 적으니까 운동 후 갚아야 될 양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도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EPOC 구간의 대사작용. 자, 크레아틴 인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크레아틴 인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을, 즉 유산소, 즉 운동이 끝나고 나서 산소가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고요.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수많은 ATP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ATP를 이용해서 다시 크레아틴의 인산기를 주어, 즉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재합성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ATP를 재합성했고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ATP는 분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해되는, 여기는 분해되고 있는 거고요. 분해해서 ATP를 재합성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ATP가 분해되어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우리 공액 반응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포도당 신생합성. 자, 운동 EPOC 대사구간, 여기는 뭐예요? 젖산 산소 부체와 비젖산 산소 부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초기 여기에 앞쪽이 비젖산 산소 부체라면 후반부는 젖산 산소 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젖산을 제거하여 글리코겐으로 재합성하는 과정이 될 거니까 이런 과정들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예요. 자, 백 익스텐션 동작을 하고 있고요. 하체를 기구에 고정하고 허리를 편 채 상체를 아래로 숙였다가 들어 올린다. 지금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동작은 천천히 수행하며 천천히 수행한다. 이 천천히 수행하는 말의 이제 핵심 뭐냐면, 내릴 때 동작이 자유낙하이냐, 그러니까 요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자유낙하이냐 또는 자유낙하보다 이제 여기 이 기준으로 봐서 여기는 느림, 여긴 빠름 얘기하면, 자유낙하보다 느리게 내려간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어떤 제동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죠. 반면에 자유낙하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천히 수행하며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유낙하보단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되는 주동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천히 수행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둔근이 주동근이 되겠지만, 자유낙하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한다면 복근이나 대퇴 내갈래근이 주동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어찌됐든 자,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모의고사 때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고관절 중심을 지나는 좌우측을 회전축으로 전후면의 상의 움직임만 일어난다. 전후면 상의 움직임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앞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인체 질량은 50kg이고 그쵸? 상체 질량은 그 중에서 20kg이다. 그건 뭐 50g 쓸 필요도 없죠. 20kg이다. 그 다음 중력 가속도는 몇이다? 질량은 20kg이고 중력 가속도는 몇이다? 10m/s의 제곱이다. 곱하면 뭐가 나와요? 상체의 무게가 나오겠죠? 이 아마 200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쵸?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페이크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 익스텐션 동작을 했는데 작성 방법이 뭐라고 나왔냐면 A 위치에서요. A 위치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상체에 작용한 R자 힘이래요. 자, 그럼 우리 뭘 생각해요? 여기 지금 각도가 60도고 무게중심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때 지금 중력과 질량의 곱으로 상체의 무게는 200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여기에 따라 삼각함수 사인 60도 해가지고 모멘트 팔의 길이를 계산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핵심 뭐예요? 바로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는 내력과 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룬 상태거든요. 따라서 지금 평형 상태에서 상체에 작용한 R자 힘, 즉 상체에 작용하는 힘 뭐였어요? 내력이라고 하면 대둔근의 근력이고 또는 외부 외력이라고 하면 중력이란 말이에요. 즉 중력과 내력이 일치되어 평형을 이룬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체에 대둔근이 연결되어져서 모멘트 팔의 길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안정된 평형 상태를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의 R자 힘은 그쵸, 합력은 0이다. 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토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토크는 존재하죠. 외적 토크가 존재하고 외적 토크가 존재하고 내적 토크가 존재하지만 이 토크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합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R자 힘도 0이고 또 R자 토크 즉 힘의 합은 0이고 토크의 합도 0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시간에 따른 상체의 각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A에서 B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단위 시간당 각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죠. 자,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각속도가 0인 상태예요. 그쵸? 여기서도 각속도가 0인 상태가 될 거예요. 그쵸? A에 대한 각속도도 0이고 B에 대한 각속도도 0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기 구간엔 속도가 확 증가할 거예요. 후기 구간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이 증가시킨 요인이 뭐냐? 앞서 우리가 천천히 수행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빨리 수행했다면 이것은 내력과 외력, 즉 복근과 대퇴 네갈래근 그리고 중력의 합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내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중력에 대한 거예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아래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중력이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서 이 피크, 여기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자, 대둔근, 여기 근육은 신체가 굴곡되어지는 것을 막는 근육, 즉 신전근이에요. 신전근. 고관절의 신전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되면 신전을 하는 것인데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면 굴곡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운동 상태는 어때요? 굴곡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굴곡. 즉 신전근이 주동근인데 굴곡되어진다 라고 얘기한다면 대퇴네갈래근은 늘어나면서 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굴곡되어지는 것을 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굴곡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움직임 속도의 가속도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중력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가속도, 즉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은 부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워는 음의 파워를 발휘하겠죠. P로 얘기하면 음의 파워를 발휘할 겁니다. 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 음의 방향이에요. 그쵸? 자, 여기 그림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끝났어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이제 처음에 증가하겠죠. 누가? 요 신전근인 대둔근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면 신체를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상체를 들어올리는, 신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근이 어떤 수축을 하게 되면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네, 신전하게 되겠죠.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둔근이 지금 음의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곳에 정적 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음으로 움직여지는 곳에 음의 방향으로 가속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워가 어때요? 파워가 양의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파워는 신장성 수축, 양의 파워는 단축성 수축이죠. 근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피크를 지나서. 이때는 뭐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중력의 저항으로 인해서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멈추게 된 거예요. 중력은 어때요? 지금 움직임의 방향이 음의 방향인데 중력은 양의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 토크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음의 파워가 되겠죠. 여기는 중력은 양의 파워가 될 거고요. 그쵸? 예. 그래서 단축성 수축이 나타난 부분은 이 전체 구간에서 지금 다라에서 단축성 수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대둔근이 그 다음에 가속도로 얘기한다면 시계 방향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초기 구간에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속도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속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으로, 중력은 거의 저항하는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다는 라는 양, 이렇게 표시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B형 문제 볼게요.